영하 35도 극한의 현장. 두 한국인의 충격적인 결단에 전 세계가 침묵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스위스 의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 글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죠. 특히 이 일을 겪은 이탈리아 사업가는 한국인들의 전문성과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받아 자신의 회사에 한국인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알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리히 대학병원 심장외과 의사 사만다 밀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100% 실화랍니다. 매일 아침 7시 차가운 수술실의 불빛 아래서 저는 누군가의 심장을 마주합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부터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이 제 손끝에 달려있죠. 10년간 저는 수많은 생명의 순간들을 이렇게 지켜봐왔어요.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술실에 들어설 때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죽어간 환자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죠. 특히 소아 심장 수술. 그 작은 심장들이 제 손 안에서 멎을 때마다 제 영혼의 일부도 함께 죽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사만다. 잠시 쉬는 게 어때요? 수석 의사 마이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어요. 동료들은 모두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채찍질했죠. 완벽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마지막 계기가 된 건 6살 소녀의 심장 수술이었어요. 소피아. 그 아이의 이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모든 준비는 완벽했고 수술 역시 성공적으로 끝났죠. 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합병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48시간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시도 그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동원했지만 결국 소피아의 작은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오열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피아의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어요. 매일매일 그리던 알프스의 설산. 마터호른이었죠. 소피아는 늘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다 나으면 저 하얀 산에 꼭 가보고 싶어요. 천사들이 사는 곳이래요. 눈물로 번진 스케치북을 보며 결심했어요. 그 아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제가 대신 가보기로.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마터호른에서 저는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나 봐요. 병원장님을 찾아갔죠.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제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병원장님은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어쩌면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죠. 체르마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소피아의 스케치북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당당하게 솟은 마터호른. 그 아이의 순수한 붓터치가 제 가슴을 울렸답니다. 사실 이 등반을 위해 2달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취리히 근교의 작은 산들을 오르며 체력을 키웠고 알프스 등반 전문가에게 1:1 강습도 받았죠. 고산병 예방법부터 응급처치, 기초 암벽 등반 기술까지. 의사라고 자만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웠답니다. 장비 준비도 꼼꼼히 했어요. 등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최고급 장비들을 구입했죠. 산악용 고글부터 영하 40도를 버틸 수 있는 특수 등반복, 고산용 산소 키트까지. 제 2달 월급이 거의 다 들어갔을 정도예요. 의사로서의 완벽주의 성향이 여기서도 나왔나 봐요.
매주 주말이면 알프스 등반 동호회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마터호른을 다녀온 선배 등반가들의 조언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특히 날씨의 중요성. 그들은 한결같이 그걸 강조했어요.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해도 알프스의 날씨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악몽은 줄어들었고 대신 마터호른 정상에서 소피아의 스케치북을 펼쳐보는 제 모습을 자주 그려보게 됐죠. 어쩌면 이 산행은 도피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2명의 한국인이 제게 잊지 못할 인생의 교훈을 안겨줄 거라는 것도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하 35도의 극한 상황 속에서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끝없는 투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체르마트에 도착했을 때는 늦가을이었어요. 산장에서 만난 등반 동료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었죠. 특히 2명의 한국인 청년이 눈에 띄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첫날 저녁 산장 식당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베테랑 가이드 토마스는 우리에게 등반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때 한국인 청년 중 한 명이 날씨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전문성이 느껴졌답니다. 내일 새벽 3시부터 기압이 급격히 떨어질 것 같은데 등반 일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토마스는 그의 우려를 가볍게 넘겼지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조용한 대화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서로 교환하는 날카로운 눈빛.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번 등반이 평범하지 않을 거란 걸. 하지만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새벽 2시, 산장은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어요. 렌털 장비를 점검하는 초보자들, 능숙하게 크람폰을 장착하는 베테랑들. 각자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답니다. 우리 등반팀은 총 8명이었어요. 영국에서 온 은퇴한 대학 교수 부부, 호주 출신의 사진작가, 이탈리아 사업가, 그리고 2명의 한국인 청년과 저였죠. 가이드 토마스까지 포함하면 9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하겠습니다. 토마스가 장비 점검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인 청년들의 움직임이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정현우, 강민석. 자기소개는 그렇게 간단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수수께끼 같았답니다. 등산화 끈을 매는 방식부터 배낭을 조절하는 손놀림까지. 마치 군인처럼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정현우 씨는 끊임없이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형, 기압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반팀의 준비 분위기를 가로질렀어요. 이탈리아 사업가 마르코였죠.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신감이 역력했습니다. 가이드님, 저 동양인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부터 날씨가 어쩌고저쩌고 분위기만 흐리고 있잖아요. 전문가인 척하면서 마르코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고급 등산복과 최신 장비로 무장한 그의 모습에서 돈 많은 상류층 등반객 특유의 거만함이 느껴졌죠. 특히 저기 키 큰 동양인, 그가 정현우 씨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무슨 1급 기상학자라도 되는 양 계속 기압이 어쩌고. 좀 불편한데요? 순간 강민석 씨의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정현우 씨는 여전히 고도계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빛났답니다. 토마스가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마르코는 계속해서 독서를 이어갔어요. 이런 아마추어 등반에 왜 이렇게 전문가인 척들이나. 혹시 불순한 목적이라도.
그 순간 정현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죠. 위압감이 순식간에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마르코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산에서는 자만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마터호른 같은 곳에서는요. 그 한마디에 마르코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죠. 정현우 씨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던 걸까요? 토마스가 웃으며 상황을 무마했지만 그 순간 정현우 씨의 눈빛이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가 순식간에 다시 부드러워졌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날씨를 체크하는 중입니다. 강민석 씨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등반이 시작됐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의 헤드랜턴 불빛이 꼬리를 물었죠. 첫 번째 확보 지점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고도 3,000m를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예상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간격을 좁혀주세요. 토마스의 지시가 들려왔어요. 정현우 씨와 강민석 씨는 마지막 순서였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곧 닥칠 위기를 예감하는 것처럼요. 고도 3,500m 지점. 갑자기 영국인 교수님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산병 증세였어요. 잠깐 쉬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때였어요. 정현우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배낭에서 꺼낸 건 군용 산소포였어요. 이걸 사용하세요.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비상용품입니다. 순간 모두가 놀란 눈치였죠. 일반 등반객들이 그런 전문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없거든요. 마르코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시죠? 실은 저희가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현우 씨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한국국제산악구조대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산악 지역의 지형과 기후를 직접 경험하고 현지 구조대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는 중이죠. 강민석 씨가 부연 설명을 했어요. 특수부대에서 은퇴한 후 우리의 경험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전 세계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 그게 저희의 새로운 사명이 됐습니다. 토마스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죠. 아, 혹시 K-레스큐 프로젝트 그거였나요? 스위스 산악구조대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현우 씨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예요. 이번 등반도 그 준비 과정 중 하나고요. 실제 등반 코스를 경험하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구조가 필요할 때 어떤 장비들이 효과적일지 연구하는 중이었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전문적인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는지, 등반 경로와 날씨를 그토록 세심하게 체크했는지.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어요. 멀리서 들려온 천둥 소리가 우리를 덮쳤거든요. 순간 정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상황이 벌어졌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새하얀 구름이 맞터오른 정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불길한 모습이었답니다. 모두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정현우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의 음성에는 명령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토마스가 반발했습니다. 내가 가이드입니다만. 하지만 정현우 씨는 단호했어요. 10분 안에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선택할 시간이 없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처음 몇 방울의 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산 전체가 신음하는 것 같은 괴음이 들려왔어요. 우리 모두는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반이 아니라는 것을.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요. 순식간에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야는 2m도 확보되지 않았고 초속 20m의 강풍이 우리를 덮쳤답니다. 영하 35도의 한파에 모든 것이 얼어붙기 시작했죠. 후퇴해야 합니다. 토마스가 외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우리가 올라온 길은 폭설로 완전히 지워져 있었고 암벽은 순식간에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죠. 호주 사진작가가 미끄러진 거였어요. 다행히 안전줄이 그를 잡아주었지만 그의 다리가 암벽에 부딪히면서 큰 부상을 입었답니다. 제임스. 모두가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강민석 씨의 날카로운 외침이 우리를 멈춰 세웠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합니다. 정현우 씨가 순식간에 자신의 자의를 고정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수십 번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것처럼 능숙했죠. 민서가, 내가 내려가서 고정시킬 테니까 넌 다른 사람들 데리고 저 바위 틈으로 가. 바람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들이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산악구조 전문가였던 거죠. 잠깐만요. 당신들이 뭔데? 마르코가 따지려 했지만 강민석 씨의 눈빛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살고 싶다면 우리를 따라오세요. 폭풍은 점점 거세졌어요. 정현우 씨는 제임스에게 접근하면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죠. 민서가,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비상보온팩 준비해. 강민석 씨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우리를 안전한 바위 틈으로 안내하면서도 각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했답니다. 교수님, 손이 얼어가고 있네요. 이 워머를 사용하세요. 사만다 씨, 당신은 의사죠? 제임스 상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바위 틈에 모두가 모였을 때 정현우 씨가 제임스를 안전하게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죠. 기상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우리의 장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우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현재 고도 3,500m 지점에 있습니다.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폭풍은 최소 6시간은 지속될 거예요. 구조 요청은 이미 보냈지만 이 날씨에 헬리콥터는 불가능합니다. 마르코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강민석 씨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생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준비성을 보여줬어요. 배낭에서 초경량 비상 텐트를 꺼내고 특수 보온 장비를 나눠주기 시작했죠. 이건 군용 보온포입니다. 영하 40도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제임스의 부상을 체크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모든 행동이 완벽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죠. 서로를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모습은 마치 완벽한 기계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어요. 교수님의 고산병이 심해졌고 마르코는 저체온증 초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의 식량과 물은 제한적이었고 연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서가 산소포 확인해. 네, 형 4개 남았습니다. 좋아, 교수님부터 시작하자.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매 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계산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의 군인들을 인정하는지를. 사만다 씨. 정현우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앞으로 6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당신의 의료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체온과 안전을 책임질 테니 부상자들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수술실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포기를 모르는 2명의 전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바깥의 폭풍은 계속해서 포효했지만
우리의 작은 피난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들려온 둔탁한 소리. 우리 모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답니다. 위에서 눈사태가 시작됐어요. 정현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쾅! 우리 위에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사태가 시작된 거죠. 정현우 씨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서가 상부 확인해. 네, 형. B-3 구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분 내로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이상 군인의 위험도 전문가의 냉정함도 없었어요. 그저 인간의 한계에 맞선 절박함만이 남아있었죠.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강민석 씨가 우리를 비상대피소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그의 등에는 여전히 부상당한 제임스가 매달려 있었죠. 잠깐만요. 마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보세요. 우리가 있던 바위 틈 위로 거대한 눈의 파도가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얀 죽음이 우리를 삼키러 오는 것 같았죠. 이제 끝인가요? 영국 교수님의 부인이 흐느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현우 씨가 번개같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서가 특수 로프 B-7 포지션. 두 사람은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바위 틈 위쪽에 특수 로프를 설치하고 눈사태를 막기 위한 방벽을 만들기 시작했죠. 사만다 씨, 부상자들 체온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이 텐트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강민석 씨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폭풍우 같은 굉음을 들어야 했어요. 바깥에서는 두 명의 한국인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죠. 형,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텨. 이게 무너지면 모두가. 그들의 절규가 눈보라 속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마르코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나가서 돕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도 가겠소. 교수님도 일어났어요. 이대로 죽기만을 기다릴 순 없지 않소? 하나둘씩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우리가 두 청년의 용기에 감화되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함께 눈사태와 싸웠어요. 부상자를 돌보는 사람, 장비를 지키는 사람,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았죠. 3시간이 지났을까요? 바깥의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정현우 씨와 강민석 씨는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답니다. 정현우 씨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동상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죠. 우리가 만든 방벽이 눈사태의 직접적인 충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긴장했어요. 식량과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앞으로 2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구조대입니다. 강민석 씨가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흥분된 것 같았죠. 하지만 정현우 씨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구조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헬리콥터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접근하지 못했어요. 바위 절벽과 강풍 때문이었죠. 구조 케이블을 내려줄 겁니다. 정현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위치까지 케이블이 도달하려면 누군가가 저 바위를 넘어가야 해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 바위는 너무나 위험했거든요. 살얼음이 낀 수직 절벽이었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민석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안 돼, 내가 갈 거야. 정현우 씨가 말했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전우회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형, 제가 더 가벼우니까 이번은 제가 가야죠. 강민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돌아와야 해. 정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청년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절벽을 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답니다. 구조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취리히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는 저를 보며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강민석 씨는 기적적으로 구조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영하 35도의 폭풍 속에서 살얼음이 낀 절벽을 맨손으로 오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때의 흉터가 남아있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사만다. 다음 수술 준비됐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이제 더 이상 수술이 두렵지 않아요. 알프스에서 배운 교훈 덕분이랍니다. 마르코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간 그는 자신의 회사에 한국인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한국인들의 전문성과 헌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더군요. 얼마 전에 받은 그의 이메일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영국의 교수 부부는 은퇴 후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정현우 씨와 강민석 씨가 설립한 산학구조교육센터에서 한 달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호주의 사진작가 제임스는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특전사 훈련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놀라운 정신을. 정현우 씨와 강민석 씨는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특수부대를 전역한 그들은 산악구조대를 설립했고 전 세계의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히말라야에서 조난당한 등반대를 구조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기사 속 사진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날처럼 의연했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훈련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것이 단순한 훈련 이상의 것이라는 걸. 이제 제 진료실 벽에는 작은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환자들이 가끔 물어보죠. 왜 한국 국기를 걸어두셨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그건 제게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헌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모든 것을 제게 가르쳐준 나라니까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항상 그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그날 알프스에서 두 청년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 강민석 씨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답니다. 여러분, 스위스 알프스에서 있었던 이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번아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심장외과 의사 사만다가 두 한국인과의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죠. 소피아라는 어린 환자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녀가 한국인들의 헌신과 용기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요. 또한 동양인들이 뭐라고 쑥덕거리냐며 불신과 오만함을 보이던 이탈리아 사업가 마르코도 두 한국인의 놀라운 전문성과 희생정신을 직접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뛰어난 위기대처 능력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었죠.
이제 사만다의 진료실에는 작은 태극기가 걸려 있고 마르코는 한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한국의 팬이 되었답니다. 한순간의 만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의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현우 씨와 강민석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여러분의 특별한 생각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